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거버넌스라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두 단어와 연결된 한국 사회의 고민 지점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요,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거버넌스 하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거나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렇게 너무 경원시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란 사실 사회라고 불리는 굉장히 다종다양한 공동체라는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자 중심이면서 핵심인 조직이죠. 문제는 이 조직들의 작동 논리와 지향점을 유도하거나 혹은 관리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방식으로서의 사회의 기제라는 것이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단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에서의 거버넌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의 내적 작동 논리로서의 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결국 거버넌스는 거시적 거버넌스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 한국 사회가 받아들인 가족의 운영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개별 개인 가정 혹은 생활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또 미시적 거버넌스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법률 혹은 제도적으로 가족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지향에 대한 기제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족하고 그 상위에 있는 각종의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는 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거의 모든 법률과 거의 모든 제도는 가장 밑단위에 있는 가족의 작동 논리와 운영의 기제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가족의 아마 뒷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의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도 사실은 기존의 가족 모델을 토대로 꾸려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사실상 민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 한번 공고하게 규정이 된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가족 단위의 개별적 역할들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그 가족이 사회 운영의 바람직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혜를 법률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주게 되죠. 반면에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가족 모델이라고 생각됐던 유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반대로 차별 혹은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온갖 법률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4인 가족 기준 모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4인 가족이 아닐 때는 반대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공감하듯이 뭐 독신세라든가 같은 역차별의 가능성으로 사실은 또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서 내적인 거버넌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남성 중심적이면서 장자 우선 혹은 적자 우선적인 방식으로서의 가족 모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죠. 그 구조 안에서 개별 가족 멤버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혹은 요구되는 역할들을 교육받거나 혹은 강요당하는 방식으로서의 뭐뭐다움, 뭐 장남다움, 뭐 장녀다움, 아빠다움, 엄마다움 같은 굉장히 성역할의 고정적인 방식으로서의 가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각종의 집안 혹은 그 가정 내부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고히 됐고요. 흔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통가족 혹은 표준가족 혹은 정상가족이라는 단어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과거에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각종의 어떤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사회에서는 그 설명력이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즉 위계적이고 통제적이며 또한 관리적이고 일방적인 방향으로서의 미시적 혹은 거시적 거버넌스는 현대 사회와 만남으로써 그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냐? 결국 저효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은 굉장히 고비용의 구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로는 불균형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들이 세대를 반복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버넌스가 흔들리는가를 봐야 될 텐데요. 우선 매크로 변화, 사회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저성장의 안착입니다. 이른바 외벌이만으로는 개별 가구, 개별 가족을 구성하기 힘들어진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기저에는 급진적인 인구 변화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1차 가족에서 2차 가족으로의 자연스러운 분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최근 한 10년에 굉장히 급박한 속도로 2차 가족으로의 분화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와중에는 장기 성숙 사회답게 소위 인생 가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후속 세대들의 행동이나 사고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의 내적인 변화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외벌이의 설명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부터 확대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 체계 때문에 사실상 가족 멤버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전원 참가형의 경제 구조로 재편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될 4인 가족 혹은 정상 가족, 표준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이 설명력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유는 반드시 이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고용의 구조, 근로의 형태가 재편됐기 때문이죠. 그 결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표현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조화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부딪히고 갈등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가족 내적인 변화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가족 모델의 다양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결국 19세기에 공고해지게 만들어진 모델을 20세기의 법률 제도가 21세기의 가족에게 요구하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란의 중심일 것 같고요. 따라서 수정과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과거 모델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금 변형의 압박에 닥쳐 있는지를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성의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패러다임의 급변 요구라는 실선을 그었습니다만 그 이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가족 구성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과거 미혼 청춘들이 가족을 구성하면서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흡수가 되고 또 강요가 되는 방식으로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20, 30대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후속 세대가 가족 구성이라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한 선택을 과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면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위험의 또 고수익의 선택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바람직했고 또 그렇게 또 유도하는 방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현재는 빈곤하고 가난할지 몰라도 생애 전체에 걸쳐서 가족 구성을 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미래의 소득의 증가분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의 가족 제도를 채택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생활급 체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 체계를 얘기할 때 연공급 혹은 성과급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은 지금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신자유주의가 초기 발현됐던 2000년대 초까지는 이른바 이 생활급 체제라는 것들이 완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직장에 들어가서 퇴직 때까지 이른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의 연령에 들어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주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돈이 들게 되죠. 이후에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교육에 대한 또 압박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아프겠죠. 이제 의료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후에 퇴직한 후에는 노후 준비와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애 이벤트에 걸쳐서 임금 체계가 사실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주거, 교육, 의료, 노후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복지라는 단어를 붙이면 정확하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민감하게 혹은 가장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지점의 단어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생활급 체제는요, 중간 정도, 대략 한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본인이 일한 것보다는 사실상 받아가는 임금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이죠. 즉 마이너스분이 발생을 하고요. A에 해당하는 부치입니다. 반면에 40대 중반부터 퇴직 시점까지는 퍼포먼스, 소위 이제 성과 대비 받아가는 임금이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옵니다. 즉 A의 마이너스와 B의 플러스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퀄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연공급이든 연공급이든 혹은 성과급이든 간에 어떤 연봉 체제, 임금 체계와 비교를 했을 때도 그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방식의 체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생활급 체제였고, 이 생활급 체제가 연령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상 발생하는 가족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의 수요들을 생활급이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장기 저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따라서 미래에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가족 구성이라는 굉장히 하이리스크한 선택을 하기에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따라서 결혼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한 각종의 어떤 본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정상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피하면 좋겠습니다만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이제 생활급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복지 수요의 최종적인 책임, 사실상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때문에 사실상 가족에서의 발생한 불행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고, 따라서 가족 안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방식으로의 압박들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방식의 어떤 불복종의 형태로 좀 강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기혼 가정에서도 가족의 형태를 굳이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바꾸는 형태, 조론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아까 1인 가구가 이제 전라도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바로 이제 여성들의 고령화된 1인 가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령 가구, 기성세대에서의 가족의 재구성의 방식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미혼들은 당연히 결혼의 연기 혹은 포기와 관련된 가족 구성을 거부하는 방식들이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가족 구분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거 보는데요. 보면 법 조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결혼 출산의 중요성을 알자. 이 자체가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은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라. 그럼 가족 해체를 당한 가족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식의 법률 제도는 이제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일례에 불과합니다만,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전통 모델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고집스럽게 사수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시대 현재와 맞지 않는 과거의 제도들, 패러다임들을 좀 바꾸는 과정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의 재편이 그렇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제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을 한다면, 즉 표준 가족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재구성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인구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표준 가족이 사실상 유일한 행복 모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후속 세대들이 체감적으로 혹은 학습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 정책이 먹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문화적인 트렌드로 정착이 되는 사태까지 갔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후속 세대의 이탈의 가속들을 그냥 이렇게 되바라진 친구들의 몇몇의 실험이 아니라 굉장히 향후 보편적인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확장의 가능성을 갖춘, 어쩌면 몸부림에 가까운 그 표현이다라는 방식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생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이른바 가족의 효용과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는 방식의 지금의 갈등 구조를 일정 부분 낮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런 변화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 혹은 연령별로 인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화되고 있죠. 또한 이 자율성과 평등성의 그를 강조하는 현대 가족이 사실은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적자 생존과 장기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즉 불행의 연쇄고리를 막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정합적인 방식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혼자서 잘 살아내는 방식으로서의 선택,
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표준 가족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변형된 형태의 가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공생의 방식, 지속의 방식으로서의 트렌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혈연적인 생활 공동체에서 많이 인정됐던 가족 모델이 아니라 생계적인 주거 공동체, 거주 공동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 시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팍스 제도입니다. 프랑스 제도인데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법률혼, 그러니까 혼외자와 혼내자의 차이인데요. 한국은 결혼이라는 전통 제도만이 사실은 기존에 받아들여진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죠. 따라서 이제 법률혼이 아니면 자녀 출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쭉 아시다시피 서구, 특히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최초로 제도화해서 인정한 게 사실은 팍스 제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인정을 했고요. 프랑스는 그래서 변형된 가족입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가족의 범주 안에 포괄시키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버넌스의 조정의 아이디어인데요. 하나의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상 가족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조세, 복지, 고용, 국방까지도 사실은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총체적으로 아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기존 제도, 국가 독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것을 민영화하는 방식이 사실상 젊은 친구들에게 가족의 구성의 다양성과 혹은 허들을 낮춰주는 방식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가족이나 결혼의 제도라는 것이 가변적이고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출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리차드 세일러라고 그 노벨 영작상 받은 분이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의 국가가 동인적인 독점을 막는 민영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국은 지금도 이제 유교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등록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아야 이 사람은 부부. 따라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가족만이 정상적인 부부. 따라서 거기서 각종의 법률이라든가 혹은 세제라든가 복지라든가 혹은 국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의 어떤 수혜와 차별들도 이 과정에서 결혼이란 이 허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독점하지, 국가 독점하지 말고 국영하지 말고 민영화하자. 지네들이 원하면, 친구들이 원하면 결혼을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의무 같은 것들도 평등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결혼의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결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념과 제도를 수정하고요. 선택지를 넓혀주는 방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고비용의 집안 개입 혹은 공동체 개입에서 저비용의 개별 혹은 자율성의 강화로 바꿔야 되고요. 그 결과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이벤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고용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양립조화,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문제인데요. 이른바 이제 고용의 현상들이, 사실 고용의 변화들이 가족 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즉 취업과 인사, 사내 교육, 임금 체계 전체에 걸친 재구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충돌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통 모델은 이미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용 모델과 임금 모델은요, 가족 모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모델, 임금 모델이 과거 모델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가족 모델은 이미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세 개가 연결돼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즉 고용 모델이라고 얘기되는 종신고용이나 회사 인간 같은 이런 그 고성장 시대에 먹혔던 작동 논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사라졌죠. 또한 임금 체계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급도 사실상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퍼포먼스 베이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른바 정규직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비정규직이 또 늘어나고요. 또 들어갈 때부터 정규 라인이 아니라 비정규 라인, 계약 라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기업복지라는 한국 독특한 형태의 복지 구조도 지금은 더 이상 설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맞벌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양립의 갈등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통 모델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설명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 모델은 기능 부재는 상황에 빠졌고요. 근로 형태의 다양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2017년 공식 백서에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따른 새로운 성장이라는 것들을 일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습니다. 심지어 인구 정책의 방향도 한국처럼 출산을 장려하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인재혁명, 생산성 혁명이라는 방식으로 서사이트 5.0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족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하면 젊은 후속 세대들의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의 포인트를 맞춥니다만 일본같이 이른바 초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봉양의 문제 때문에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잔업을 금지시키고요, 정규직화를 빠른 속도로 늘리고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것들을 수립함으로써 워크라이프 밸런스로 가는 가족 거버넌스의 변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가족 정책의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아마 당장 시급한 게 복지 개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가족을 복지 수급의 최소 단위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양육이나 봉양의 가족 책임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대가족일수록, 4인 가족일수록, 표준 가족일수록 제도에서부터 부여받는 수혜들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정부 복지의 시장 의탁형, 이게 아까 이제 기업 복지의 출발인데요. 사실은 정부가 복지를 제공해야 되나 성장의 압력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시장에 의탁시킨 구조, 그게 이제 기업 복지, 작업장 복지라는 한국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들은 과거 고성장일 때는 설명이 가능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기업 복지도 굉장히 설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자활적이고 자발적인 소셜 이코노미의 방식의 복지를 개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복지에서 혼합 복지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 복지는 더 이상 설명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처럼 정부의 복지의 가능성, 영역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속 가능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복지의 제공자로서 다양화된 혼합 멤버들을 우린 고려해보자. 즉 객체적 가족을 주체적으로 재구성, 재발견해가지고 가족 경제의 사회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방식으로서의 가족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저출산에 함몰된 정책이 아니라 가족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기존의 표준 가족들은 변형 가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입니다만 행정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 이기적이나 혹은 대부처주의 같은 답습을 폐기해야 되죠. 우리가 정책이 안 먹히는 가장 중요한 위력이 있습니다만 부처개혁 이상의 체제개혁, 발본적인 개혁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출발이 사실은 가족 구성의 재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같습니다. 결국 정리하면요, 새로운 가족 거버넌스를 위한 매크로 차원, 거시 차원에서의 뉴 노멀을 5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로서의 인구 가족부입니다. 지금 뭐 여성가족부든 혹은 고용노동부든 보건복지부든 굉장히 다양한 부처, 중앙부처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산발적이고요, 유기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은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중복되거나 혹은 누락되거나 혹은 굉장히 효율성을 낮추는 방식으로서의 그 기존의 행정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명확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 가족부처럼 생애 전체에 걸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부터, 아까 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용부터 노후의 복지까지도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뭐 개별 부처 느낌으로는 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부총리급 이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거버넌스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요, 세제 복지 고용 일괄 개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개혁은요, 중앙부처 중심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부처 안에서만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영역을 벗어나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의 가족 구조는요, 세제와 복지와 고용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방식으로의 일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뭐 짧게 단편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효과성이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인 가족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족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가치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서의 다양성을 컨센서스화 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그 통합이라든가 조율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수출과 내수의 뉴 포트폴리오라고 적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의 고용 구조에 직결되는 느낌으로서 한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들,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수출의
얽매이는 사람들이죠. 한국은 수출 입 구조가 한 70% 정도, 60% 정도를 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굉장히 한국 정도의 선진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깨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수를 조금 더 키우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그 일자리를 토대로 가족의 구성이라든가 가족의 그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적어도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제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불은요 이것 자체가 소비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즉 개인, 지역, 자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 투자라는 개념들을 정부가 가족 정책 혹은 인구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면 사실상 그 속에서 굉장히 소외됐습니다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플레이어들을 수면 위로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그 자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수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첫 출발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